예, 오늘 강의는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에 관한 강의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시간에 시작해서 시스테믹 메타볼리즘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까지 계속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메타볼리즘, 시스테믹 메타볼리즘에서 우리가 메타볼라이트로서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것들이 당연히 카보하이드레이트, 아미노산, 패티애시드 이런 것이고,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에너지원으로서 주된, 가장 양으로 봤을 때 주된 소스의 역할을 하는 것이 패티애시드와 글루코스이고, 이것들이 시스테믹한 수준에서 봤을 때 푸드로부터 유래한 것 또는 엔도제너슬리 만들어지는 것들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블러드를 통해서 트랜스포트가 일어나고 어떤 셀에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업테이크가 되고 이런 것들에 관한 전반적인 얘기를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했었고요. 그 중에서 글루코스의 시스테믹 메타볼리즘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병이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고, 이거 굉장히 흔한 병이고 정말 저희가 근래 성인병이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거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병이죠. 그래서 실제로 의학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암이라든지 알츠하이머스 디지즈라든지 그 혈관 질환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서로 관련이 있기도 하고 가장 많이 연구되는 토픽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아주 거슬러 올라가자면 이미 1500년 BC 1500년 전에 이집트의 문서에도 이 질병에 대한 기술이 있다 그래요. 이게 그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 하는 것을 보면, 다이아베티스라는 말은 그 그리크 어원으로 이렇게 물이 슉 지나간다, 막 흘러내려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 의미상 내용상 그 지칭하는 바는 소변량이 많아지는 증상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쓴 거고요. 멜리투스라는 말은 이것도 다른 라틴어 어원으로 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단맛이 나는 소변이 많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다이아베티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또 나오겠지만 이 주된 증상 중에 하나가 소변 양이 많아지는 건데, 그 메커니즘이 실은 소변으로 글루코스가 많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적인 증상을 지칭해서 이런 병명이 붙게 된 거고요. 제일 일단 기본적인 내용, 이 다이아베티스, 즉 당뇨병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어떤 크라이테리아에 충족될 때 당뇨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주된 증상은 소변으로 글루코스가 나오는 거라고 지금 이 병명이 붙게 된 유래는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올터레이션은 블러드의 글루코스 레벨이 높아지는 겁니다. 블러드의 글루코스 레벨. 블러드의 글루코스 레벨이라는 게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항상 일정한 값은 아니죠. 그래서 밥을 먹고 나면 이 푸드에 들어있는 많은 양의 탄수화물이 흡수되면서 당장은 블러드의 글루코스 레벨이 훅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이게 업테이크 돼서 이용되기도 하고 또 다른 형태로 주로 지방 같은 걸로 전환돼서 저장되기도 하고 하면서 블러드의 글루코스 레벨은 떨어지고 공복 시에 조금씩 떨어져 내려가다가 다시 푸드로 섭취하면 또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루코스 레벨이라는 게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패스팅 상태, 그러니까 밥 먹고 나서 한참 지난 상태, 보통 8시간 이후를 완전히 패스팅 상태라고 말하면 8시간 이후를 말합니다. 식사 이후 8시간 이후. 공복 상태에서의 글루코스 레벨로 봤을 때 얼마까지가 정상인가라고 하면, 이게 이제 WHO 기준으로 보면 110mg/dl고요. 국내에서는 조금 보통 스트릭트한 기준을 적용해서 100mg/dl. 다른 표현을 하자면 1g/L죠. 1g/L. 글루코스 1g/L.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단위로 치자면, 그러니까 즉 몰롱도 단위로 치자면 글루코스의 포뮬러 웨이트가 180이기 때문에 이 180으로 1000mg/L
밀그램 퍼 리터를 180으로 나눠보면 대략 5.5쯤 나옵니다. 그러니까 5.5 밀리몰라, 5.5 밀리몰 퍼 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게 100mg 퍼 리터 기준이고요. 이게 공복 시에는 정상적으로는 100보다 낮아야 됩니다. 90, 이 근처. 이 정도가 되는 게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에서의 공복 시 혈중 글루코스 레벨이고요. 그리고 밥을 먹고 나서 이게 올라갈 텐데 뭐 밥을 많이 먹으면 많이 올라갈 거고 당연히 적게 먹으면 조금 올라가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표준화된 방식으로 보통 이렇게 합니다. 오랄 글루코스로 75g을 글루코스를 먹인 다음에 오랄 글루코스로 75g의 글루코스를 먹인 다음에 2시간이 지나고 나서 거의 혈중 글루코스 레벨이 피크인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쟀을 때 얼마쯤 나오느냐 그걸 가지고 또 이 그 글루코스 트라이얼에 대해서 얼마나 이걸 빨리 낮추느냐를 보는 지표로서 이 글루코스 테스트, 오랄 글루코스 테스트의 결과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표로 봤을 때는 140mg/dL 이하인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다이아베티스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공복시 혈당으로 봤을 때는 126 초과, 그러니까 126 이상, 125까지는 아직 다이아베티스가 아닐 거라고 보고요. 오랄 글루코스 테스트, 2아워 글루코스 레벨로 봤을 때는 200까지는 200 이상인 것을 다이아베티스로 봅니다. 그러니까 공복시 혈당 126 이상이거나 오랄 글루코스 테스트 결과 200 이상이거나 둘 중에 하나면 다이아베티스라고 보고요. 그 중간 레인지가 있죠. 그 중간 레인지에 해당하는 거를 다이아베티스의 전 단계, 프리다이아베틱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만약에 공복 시에 혈당치가 이 중간쯤, 그러니까 정상보다는 높지만 아직 당뇨가 아니다.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합니다. Impaired Fasting Glucose. 그리고 글루코스 테스트의 비정상적인 레인지에 들어가면 아직 당뇨는 아니지만 이럴 때는 Impaired Glucose Tolerance라고 합니다. 글루코스를 어떻게 했을 때 이걸 빨리 처리를 못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렇게 다이아베티스로 진단되는 경우에 봤을 때 여러분도 아마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다이아베티스로 구별됩니다. 그게 타입 1 DM과 타입 2 DM이죠. 이걸 다른 표현으로 타입 1 DM은 인슐린 디펜던트 DM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타입 2 DM은 그에 비해서 non 인슐린 디펜던트 DM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타입 1, 타입 2예요. 이 두 가지는 원인에서부터 프로그레션이 서로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인슐린 디펜던트 DM은 정말로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을 분비하는 거 아시죠? 판크레아스에 있는 아일렛에 있는 베타셀이죠. 이 베타셀에서 정상적으로 글루코스 레벨이 높아지면 인슐린을 분비해서 글루코스 레벨을 낮추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판크레아틱 베타셀이 오토이뮨 메커니즘, 주로 오토이뮨 메커니즘에 의해서 디스트럭션이 돼요. 이 셀이 진짜로 죽는 거예요. 인슐린을 분비할 셀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없어지니까 인슐린을 분비해야 될 상황에 분비를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당연히 혈중 글루코스 레벨을 떨굴 수가 없죠. 이거는 뭐 원래 유전적인 소인이 상당히 크고 오토이뮨 메커니즘에 의해서 나타나고 주로 젊은 나이에 발병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치료를 하려면 당연히 인슐린을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몸에 아예 인슐린을 분비할 수 있는 세포가 없는 상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인슐린을 주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치료 방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NIDDM, 즉 타입 2 DM은 우리가 보통 성인병이라고 하는 건 이거를 말하는 거고 이런 환자는 사실은 흔치는 않아요. 근데 이거는 나이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굉장히 프레벌런스가 높죠. 굉장히 많습니다. 애덜트 온셋이라는 게 주로 중년에 발병하는 거고 이거는 이게 좀 복잡해요. 이게 이 경우 IDDM의 경우에는 앱솔루트한 인슐린 디피션시가 있는 거고
인슐린을 주는 것밖에는 치료 방법이 없는 데 비해서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인슐린 레벨이 정상보다 높아요. 인슐린 레벨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정상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낮아져요. 나중에 가면.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IgDM과 마찬가지로 인슐린을 분비할 수 있는 베타셀이 망가지고 그래서 최종 단계에 가면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결국은 이것도 인슐린 줘야 돼요. 최종 단계에 가면. 하지만 그 최종 단계에 가기 전에 초기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인슐린이 오히려 높거나 정상 근처이거나 이럴 수 있어요.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슐린에 대한 리스폰스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서 DM의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 적어도 초기에는 인슐린이 없어서 인슐린 디피션시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인슐린은 있지만 인슐린에 대한 리스폰스가 잘 안 나타나는 그래서 소위 인슐린의 리지스턴스를 갖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두 가지는 서로 많은 면에서 서로 대비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상식적으로 아마도 알고 계시는 수준이겠죠? 그럴 거라고 기대하고 그렇다면 블러드의 글루코스 레벨이 높아졌을 때 이게 뭔 문제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병이다. 이게 되게 흔한 병이고 심각한 병이다. 이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인가? 그 메커니즘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블러드 글루코스가 높으면 아까 우리가 처음 얘기한 대로 이게 그 유리로 글루코스 빠져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거 언젠가 한번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될 일인 것 같은데 그 키드니에서 우리 몸에 노폐물들이 배출되는 기전을 보면 글로메룰루스에서 필트레이션이 된 다음에 프락시말 튜블, 루프, 디스탈 튜블 이런 걸 거치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쫙 다 재흡수하고 필요 없는 거는 재흡수 안 해서 또는 가끔은 분비하기도 합니다만 재흡수를 안 함으로써 유린으로 나가게 만드는 그런 메커니즘이잖아요. 우리 몸에서 뭔가 노폐물이 배출되는 기전이. 그래서 하루에 이 글로메룰루스에서 필트레이션 되는 양이 얼마쯤 될 것 같아? 160리터예요. 대략. 네. 블러드 볼륨, 그중에 플라스마 볼륨 해봐야 한 3리터도 안 되는데 3리터 좀 안 되거든요. 플라스마 볼륨이 보통 성인의 경우. 근데 이게 키드니에서 하루에 필트레이션 되는 양을 보면 160리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몇 번 턴오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다 필트레이션 되고 난 다음에 이것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튜브에서 싹 다 재흡수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블러드에 있던 것 중에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 일렉트롤라이트부터 시작해서 글루코스, 아미노산 이런 거 다 재흡수돼야겠죠. 그래서 원래 정상적으로는 소변으로는 글루코스가 거의 나가면 안 돼요. 이건 귀중한 거죠. 노폐물이 아니니까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다 재흡수해야 되는데 혈중 글루코스 레벨이 너무 높다 보니까 키드니에 있는 튜블라 셀에서 글루코스를 다시 업테이크할 수 있는 커패시티의 한계가 있는데 이걸 넘는 거예요. 그래서 미처 다 재흡수를 하지 못하고 소변으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글루코스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복 시에 낮은 수준에서도 5.5mm몰 이 정도가 되는데 높아지면 이게 몇 배 올라가거든요. 뭐 심하면 한 10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뭐 50mm몰 막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문제는 160리터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의 필트레이트로부터 재흡수하지 못한 솔루트가 그러니까 용질이 글루코스가 소변으로 그만큼이 나가다 보면 이게 당연히 오스모틱 이펙트에 의해서 물을 끌고 나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이유레시스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까 얘기한 다이아베테스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 유린이 많이 나간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얘기한 다이아베테스의 증상인데 글루코스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 이거 심각한 문제인가요? 글루코스가 우리 몸에 필요한 건데 소변으로 많이 빠져나간다.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 물이 많이 빠져나간다. 이거 심각한 문제인가요? 문제는 맞지만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2차적으로 많이 먹게 만들고 다시,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뭔가 부족하다고 몸은 인지를 하니까 글루코스를 막 더 섭취를 해요. 그리고 물도 부족하죠. 디하이드레이션이 되죠. 소변으로 막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그러니까 물도 많이 마셔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은 더 많이 먹게 되고 더 많이 마시게 됩니다. 폴리유리아, 폴리딥시아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대신 그러니까 매우 불편하죠. 소변도 자주 봐야 되고 소변 양도 많고 물도 많이 마시게 되고 음식도 막 더 이제 갈구하게 되고 불편할 수는 있죠. 상당히. 근데 어쨌든 뭐 글루코스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무슨 하이포글라이세미아가 생긴다든가 이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 대신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이아베틱 케토에시도시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라이프 스레트닝 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폴리유리아, 폴리딥시아, 그러니까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유린 많이 나오고 이것 때문에 죽기는 어려운데 불편하긴 하지만 이거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 타입 2 DM에서는 보통 흔치 않고 주로 타입 1 DM에서 나오는 증상인데, 이게 뭐냐면 글루코스가 있지만 인슐린이 없어서 글루코스를 업테이크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원래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작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글루코스가 많다는 시그널이죠. 글루코스 농도가 높아졌을 때 판크레아틱 베타셀이 그거를 감지해서 인슐린을 내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글루코스가 높은 상태에 대해서 몸의 여러 오간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일단 글루코스 농도가 너무 높으면 안 되니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글루코스가 농도가 높은 채로 유지되면 그 자체의 톡시시티도 있고, 얘기했듯이 이게 막 50밀리몰라 막 이런 식으로 너무 높아져 버리면 오스몰라리티가 높아지죠. 원래 우리 몸에 세포 내액이나 세포 외액의 오스몰라리티가 기껏해 한 3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글루코스 농도가 훅 높아져서 원래 5쯤 돼야 될 게 50이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300이었던 게 345쯤까지 올라가는 거죠. 오스몰라리티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물을 빨아들이죠. 그래서 세포가 슈링키즈가 될 수 있어요. 세포 안에 있던 물이 밖에 글루코스가 많은 이 세포 외액으로 쭉 빨려나갑니다. 그러니까 오스몰라리티가 높아지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글루코스 자체의 케미컬 톡시시티도 있고, 그래서 원래 이걸 낮춰야 되는데, 그래서 인슐린이 이걸 빨리 낮추게 하기 위해서 세포들이 이걸 업테이크하게 만들죠. 그 메커니즘 이런 거 들어봤겠지 분명히, 설마. 그래서 글루코스 트랜스포터라고 하는 거, 글루트라고 보통 약자로 쓰는 거, 이거를 통해서 글루코스를 몸에 있는 여러 오간에서 업테이크해서 쓰거나 저장하게 만들죠. 그래서 주로 리버가 이제 이걸 업테이크를 많이 하는데, 리버는 업테이크해서 글라이코젠으로 저장하기도 하고 패티애시드로 만들어서 내보내기도 하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VLDL 형태로. 그리고 또 다른 오간들 중에서는 이걸 또 자기가 지금 당장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업테이크를 하죠. 그래서 글라이코젠의 형태로 저장하죠. 머슬 글라이코젠. 그 다음에 아디포스 티슈에서 또 이걸 업테이크해서, 물론 VLDL이 이제 리버에서 리피드로 전환돼서 VLDL을 타고 온 것도 업테이크해서 저장하지만 글루코스를 직접 업테이크해서 저장하기도 하거든요. 물론 당연히 글루코스를 직접 업테이크한 다음에 리버에서와 마찬가지로 리포제네시스를 통해서 이걸 리피드로, 패티애시드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TG, 트리글라이세라이드 형태로 전환시킨 다음에 리피드로 자기 세포 안에 리피드 드랍플릿 안에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세포들에서는 이거를 당장 지금 글루코스가 많다고 하니 글루코스를 쓰자, 글루코스를 가지고 ATP를 만들자, 그래서 업테이크해서 또 에너지원으로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다 업테이크해서 쓰고 저장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 글루코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슐린이 없어서
그래서 이게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얘기하죠. 인슐린이 없어서 저 밖에 저 많은 글루코스를 업테이크를 못해요. 그래서 글루코스를 이용해서 ATP를 만들어야 될 세포들이 지금 그걸 못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어쨌든 생존은 해야 되고 ATP는 만들어야 되고 서브스트레이트는 필요하고 그러면 패티애시드를 모빌라이즈 해야죠. 그래서 아디포사이트에 저장돼 있던 TG들이 녹아나와서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녹아나와서 혈중 패티애시드 레벨, 알부민에 얹혀있다 그랬죠. 패티애시드 레벨 높아지고 그 다음에 세포는 이거를 업테이크해서 이제 세포 안에서 이거를 프로세싱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마이토콘드리아 안에서 베타 옥시데이션 해가지고 그걸로부터 이제 그 ATP를 만드는 소스로 사용하게 되죠. 예, 그렇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아디포사이트로부터 패티 애시드들이 릴리즈가 많이 당연히 일어나고 그리고 이 패티 애시드를 쓰다 보면 전에 얘기했겠지. 예. 그 글루코스에 굉장히 의존적인 조직이 있잖아요. 브레인이죠, 브레인. 브레인은 평상시에 적어도 글루코스가 정상적으로 존재하고 인슐린 레벨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조건에서는 적어도 그 조건에서는 원래 글루코스를 쓰고 그 다음에 공복 시에는 패티 애시드로부터 오리진한 키토 애시드 이런 걸 쓴다고 했잖아요. 이게 패티 애시드의 릴리즈가 많아지고 세포들이 패티 애시드 메타볼리즘을 많이 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게 키토 애시드, 아까 그 전에 얘기했던 그 키톤 바디들의 레벨이 더 올라가요. 이거 한번 얘기 어디서 나왔었어? 지난 시간에 나왔었나? 케톤 바디 얘기 한번 나왔지 않나? 예, 문제 한번 나오고. 근데 이게 문제는 애시드들이죠. 예. 애시드들이죠. 케톤 바디라는 것들이 주로 애시드들이잖아요. 이게 근데 농도가 막 수십 밀리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수십 밀리몰까지. 그럼 이것도 물론 글루코스처럼 오스모틱 이펙트도 나타낼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pH 이펙트. 애시드가 엄청난 양이 나오다 보니까 수십 밀리몰 이거 엄청난 양입니다. 우리 몸의 익스트라셀러 플루이드의 정상적인 버퍼링 메커니즘을 생각해 보세요. 익스트라셀러 플루이드에서 주된 버퍼로 작용하는 거 CO2 바이카보네이트 버퍼죠. 그래서 CO2 텐션이 5% 정도고 그리고 바이카보네이트 농도가 대략 24밀리몰라예요. 이게 우리 몸의 익스트라셀러 세포 외액의 정상적인 버퍼로 작용하는 물질들이고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셀 컬처 할 때 메디아의 메인 버퍼가 이거죠. 네, 바이카보네이트 CO2. 그래서 5% CO2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컬처하는 거잖아요. 이 버퍼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버퍼 시스템이 CO2, 즉 이 CO2와 탄산은 서로 인터컨버전 되는 물질이죠. CO2와 바이카보네이트의 컨비네이션에 의한 버퍼인데 이쪽에 애시드 쪽에 있는 게 CO2고 베이스 쪽에 있는 게 바이카보네이트잖아요. 이 바이카보네이트가 24밀리몰라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픽스된 컨디션에서 이 버퍼 조건에다가 만약에 애시드를 24밀리몰라를 집어넣는다. 어떤 모종의 애시드를 그러면 24밀리몰라의 바이카보네이트가 사실상 거의 다 없어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엄청나게 애시드한 컨디션이 된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물론 일시적으로 갑자기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서서히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런 심각한 애시도시스로 인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케토 애시드들이 증가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코마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오스몰라 이펙트입니다. 이거는 주로 타입 2DM에서 나타나는 컴플리케이션인데 얘기했듯이 이게 블러드 글루코스 레벨이 경우에 따라서는 막 10배 가까이 그래서 수십 밀리몰라에 해당하는 만큼 올라갈 수 있고 그 상황이 만약에 지속된다 그러면
이게 오스몰라리티가 높아서 세포 안에 있는 물들을 막 끄집어내고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 글루코스가 유린으로 나가면서 물을 끌고 나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물의 볼륨은 전신에 분포하고 있는 이 물의 볼륨은 줄어들 수 있어요. 디하이드레이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 이게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상황 중에서 이렇게 글루코스 때문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몸에 물이 막 빠져나가는 현상이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술 먹었을 때. 술 먹으면 ADH라고 하는 안티다이우레틱 호르몬, 즉 유린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그래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그런 호르몬이 있거든요. 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가 여기 뇌 하이포살라무스에 있는데 그 세포가 술에 취약해요. 에탄올에 서셉터블해요. 그래서 에탄올 농도가 높으면, 혈중 에탄올 농도가 높으면 이 세포가, 물론 다른 세포들도 다 억제될 수 있지만 이 세포가 특히 이 ADH의 분비를 잘 못하게 돼요. 그러면 소변으로 물이 많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심지어 맥주를 마셔도, 맥주 막 몇천 cc를 마셔도 결과적으로 보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상태에서 보면 몸에서 물이 더 많이 빠져나간 상태가 돼요. 디하이드레이션. 그 느껴봤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술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갈증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그게 숙취의 주된 증상 중에 하나죠. 여러 가지 이 증상들이 있지만 그런 상황이랑 비슷하게 디하이드레이션이 유발되는 거예요. 물이 빠져나가서. 그러면 물은 빠져나가고 글루코스는 처리 안 되고, 그래서 글루코스의 오스모틱 이펙트가 더 커질 수 있죠. 엄청 노멀 레인지에 심지어 20배까지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가 특히나 디하이드레이션과 컴비네이션이 됐을 때는 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오스모틱 이펙트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이 CNS에 특히 영향을 미쳐서 코마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정말 라이프 스트레이트닝 어큐트 컴플리케이션입니다. 이게 당뇨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아주 급성적으로 나타나서 사망까지도 초래할 수 있지만 어쨌든 뭐 컨트롤이 되면 일단은 뭐 이제 위기를 넘길 수 있는데,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당장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지는 않으면서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천천히 나타나는 컴플리케이션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당뇨의 합병증, 그러니까 당뇨는 뭐 컨트롤을 잘 못하면 나중에 합병증이 생겨라고 얘기하는 이 상식, 그거에서 말하는 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수많은 오간에서 다양한 병변들을 일으키는데 뉴로파스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세레브로바스큘라 액시던트, 이게 일단은 제일 중요한 컴플리케이션입니다. 우선 이게 생각해야 될 거 하나가 이게 글루코스 메타볼리즘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리피드 메타볼리즘이 2차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하이퍼리피데미아가 돼요, 일종의. 지난 시간에 얘기한 하이퍼리피데미아와는 좀 다른 거지만 그런 패밀리아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그 하이퍼리피데미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LDL 같은 것도 다 높아지고 아테로스클레로시스의 발생 위험을 심각하게 높입니다. 뭐 특히 고혈압 같은 거랑 컴바인 됐을 때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아테로스클레로시스가 혈관 안에 여기저기 다 생길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생명을 위협하는 아테로마는 브레인이나 하트 같은 데 생기는 거죠. 이거는 확 막아버리면, 혈관을 막아버리면 이제 이리버시블한 조직 손상을 일으키고 그 자체가 그냥 바로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경우죠. 세레브로바스큘라 액시던트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나중에 이것도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뇌혈관 중에 어딘가가 아테로스클레로시스에 의해서 막히거나 거기서 생긴 혈전에 의해서 막히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소위 뇌경색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거를 통칭해서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아테로마에 의한 뇌경색,
말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페리페랄 러브들도 오랫동안 글루코스 톡시시티에 노출되면 뉴로패스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막 감각이 이상해진다거나 운동신경이 제대로 뭐 작동을 못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가 하면 눈에 있는 혈관에도 미세한 혈관 병변이 생겨서 그것이 결국은 레티노파시, 그러니까 이 레티나라는 게 아주 혈관들이 잔뜩 분포하는 그런 조직이고 거기서 이제 그 시신경 세포들이 그 앞에 라이닝 돼 있는 뭐 이런 구조인데 여기 혈관에 병변이 생기면 결과적으로 레티나, 망막의 기능이 손상이 일어나서 실명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다음에 아까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가 생기는 것도 세레브로바스쿨라 액시던트 생기는 거랑 같은 메커니즘이죠. 세로마 때문에. 키드니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병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메룰루스의 병변이 생겨서 그로 인해서 키드니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요. 임포텐스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발에 특히 컴플리케이션이 잘 생기죠. 이게 그래서 이거는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DM 풋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 다이아베티스의 크로닉 컴플리케이션으로 발에 병변이 생기는 경우. 이거는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생기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뉴로패시가 생겨서 페리페랄 러브에 뉴로패시가 생겨서 발의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 감각이 아예 없어진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미세한 물리적 자극에 대해서 감각이 둔해져서 작은 상처들이 막 누적돼서 쌓이고 그러면서 또 이 여러 번 언급했던 혈관 병변들 같은 게 같이 나타나서 혈류순환 제대로 안 되고 미세한 그러니까 신경이 둔해짐에 따라서 미세한 물리적 자극에 의해서 손상들이 누적되고 이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최종에 가면 발을 잘라내게 돼요. 참 카타스트로픽한 취지죠. 뭐 그 이외에도 사실상 몸의 모든 오간에서 다양한 종류의 컴플리케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보통의 경우에는 그 혈중 레벨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어떤 비정상적인 글루코스 메타볼리즘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수십 년 지나야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수십 년. 그래서 당장은 이게 이런 종류의 심각한 부작용이 수십 년 동안 막 안 나타나다가 나중에 뒤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심각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한 번 나타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잘라낸 발을 다시 붙일 수는 없거든요. 뭐 브레인이나 하트에 임박이 왔는데 이거 되돌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초기부터 철저한 혈당 관리가 중요하다. 뭐 이거 우리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모탈리티로 보면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 당장 죽는 병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특히나 중년에 아직 노년기가 아닌 중년에 그 상대적으로 남자에 비해서 여자에서 리스크를 뭐 한 5배까지 높인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사망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M이 없는 사람이 10만 명 중에 뭐 100명이 죽는다면 DM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요 나이 또래 특히 여자인 경우 DM을 갖고 있는 사람은 10만 명 중에 뭐 아까 100명이었다면 여기서는 500명이 죽는다 이런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DM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는 과정을 한번 추적을 해봅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상적인 글루코스의 시스테믹 메타볼리즘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글루코스라는 거는 어디서 와서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되는가? 이제 글루코스라는 건 일단 소스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먹는 거고요. 예, 우리가 먹는 것 중에 상당히 많은 양이 카보하이드레이트. 예,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카보하이드레이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글루코스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여기 위라고 그려놨습니다만 위는 아니고요. 주로 소장에서 흡수되죠. 인테스틴. 이 그림은 위인데
착각하지 마세요. 위에서 흡수되는 건 아니죠. 그럼 그거 알죠 다. 예. 그래서 주로 소장에서 이 글루코스가 업소션이 돼서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게 이제 우리 몸 블러드에 있는 글루코스의 첫 번째 소스고, 또 하나는 다른, 그러니까 카보하이드레이트가 아닌 다른 소스로부터 만들어지는 글루코스죠. 이거는 사실상 리버에서 다 일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버 말고 글루코네오제네시스를 할 수 있는 오간이 키드니가 있긴 한데 대부분은 리버에서 만들어집니다. 예. 키드니에서도 좀 만들긴 해요, 글루코스를. 이거는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일단 글루코스가 하여튼 들어오는 인풋으로 보면 먹은 거, 소화 흡수돼서 들어오는 거. 근데 말했다시피 이거는 글라이코젠으로 저장되거나 아니면 더 많은 양은 패티애시드로 전환돼서 아디포스 티슈에 저장되거나 아니면 당장 바로 각 조직에서 업테이크해서 브레인을 비롯한 각 조직에서 업테이크해서 쓰거나 그렇게 되고, 먹은 다음에 한참 지나서 공복시가 되면 이번에는 오히려 거꾸로 글루코스가 지금 부족해서 브레인 같은 오간에서 쓸 글루코스가 부족하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면 거꾸로 어딘가 이렇게 저축해뒀던 소스로부터 글루코스를 만들어야 되죠. 거꾸로. 그래서 그게 리버에서 만들어지는데, 이때는 갔던 길하고 다른 길로 온다, 다른 소스로부터 온다 그랬죠. 패티애시드로 갔던 거는 글루코스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알죠? 예. 글루코스가 패티애시드가 될 수가 있지만 패티애시드는 사실상 아주 예외적인 건 빼고 사실상 글루코스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패티애시드는. 예. 그냥 패티애시드의 형태로 쓰여야 돼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글루코스가 부족한데 뭘 갖고 만들지? 아미노산이죠, 주로. 그래서 아미노산 중에 여러분 생화학 공부하신 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아미노산이 2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는 글루코제닉하고 몇 가지는 케토제닉하죠. 그래서 케토제닉하다는 것은 글루코스를 만들 수 없다는 뜻이고, 글루코제닉한 것들이 리버에서 공복 시에 글루코스를 만들어내는 소스가 되죠. 양적으로 제일 많은 거 글루타민, 알라닌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리버에서 글루코네오제네시스의 소스가 되죠. 어떻게?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어떻게든 최종적으로 마이토콘드리알 옥살로아세테이트에 폼이 되고, 이 마이토콘드리알 옥살로아세테이트가 말레이트가 돼서 마이토콘드리아로 밖으로 나온 다음에 사이토졸에서 다시 옥살로아세테이트가 된 다음에 결정적으로 레이트 레미팅 스텝 펩시케인, 포스포에놀 파이루베이트 카복시카이네이즈라는 엔자임에 의해서 옥살로아세테이트로부터 포스포에놀 파이루베이트가 만들어지고, 이 포스포에놀 파이루베이트가 글라이콜라이시스를 거슬러 올라가서 글루코스까지 가는 거죠. 그 작용이 알라닌이나 글루타민 같은 것들을 소스로 해서 리버에서 공복 시에 일어나서 블러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블러드로 하여튼 유입되는 글루코스의 소스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먹고 나서 여기서 막 흡수되고, 공복 시에는 여기서 막 흘러나오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이게 거꾸로 나가게 되는, 블러드로부터 어딘가로 업테이크돼서 제거되는, 디스포즈되는 과정을 보면 그때 작용하는 주된 조직은 아디포스 티슈와 근육이죠. 근육의 글라이코젠으로 저장되고, 근육의 티지로 저장될 수도 있어요. 근육에도.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지 않은데 이게 너무 이 패티애시드 같은 것들이 많으면 근육에 그게 저장될 수 있죠. 그게 그거잖아요. 마블링.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마블링. 그래서 어쨌든 이것들은 글라이코젠이 되건 티지가 되건 블러드로부터 글루코스를 제거해내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머슬이 갖고 있던 머슬이 글루코스 업테이크해서 글라이코젠 만들면 얘는 나중에 공복 시에도 안 나오죠. 그것도 얘기했었죠. 제가 먼저 한번.
제가 요새 강의가 여기저기 많아가지고 이 강의에서 얘기했는지 저 강의에서 얘기했는지 헷갈리는 것들이 많아요. 좀 이해해 주세요. 여기서도 얘기했지. 했을 거야. 예.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머슬에 있는 글라이코젠은요, 공복시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리버에서 나오듯이. 그 리버에 있는 글라이코젠보다 여기 있는 글라이코젠이 보통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공복시에 꺼냈으면 좋겠는데 얘는 안 내놔. 얘는 지가 쓰려고 저장한 거지 공복시에 내주려고 저장한 게 아니에요. 어떨 때 얘가 그거 쓰죠? 단시간에 강도 높은 운동을 할 때 쓰죠. 예. 머슬이 단시간에 강도 높은 운동할 때, 즉 뭐 20kg짜리 아령을 들어 30kg짜리 30kg는 너무 무거운가? 20kg짜리 20kg도 못 드나? 이런 거 빡 이럴 때 산소 안 쓰고 어네어로빅 메타볼리즘, 어네어로빅 글라이콜라시스만 해가지고 단시간에 엄청난 양의 글루코스를 만들잖아요. ATP를 만들잖아요. 그게 주로 이 저장된 글라이코젠을 모빌라이즈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사실은 그런 거를 하면 간접적으로 글루코스를 내는 거라고는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글루타민이나 알라닌 같은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기를 타고 여기로 가서 글루코스가 돼서 나올 수는 있죠. 여기서 글루코스가 그냥 나올 수는 없어요. 네. 뭐 얘는 당연하죠. 아디포스 티슈는 글루코스 업테이크에서 패티애시드를 만들었지만 당연히 패티애시드로부터 다시 글루코스를 만들 수는 없죠. 그건 뭐 어디에서 해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전부 다 컨트롤하는 게 바로 이 인슐린이죠. 네. 이거에 대해서 다 직간접적으로 인슐린이 컨트롤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쨌든 결과적으로 하이퍼글라이세미아가 일어난다고 하면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건 글루코스 업소프션, 인테스트론부터의 유입이 증가하거나 간으로부터의 글루코스 프로덕션이 증가하거나 페리페럴 글루코스 업테이크, 아디포스 티슈나 머슬의 업테이크가 감소하거나 아니면 인슐린 시크리션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다 일어날 수 있죠. 예.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게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타입 1 DM은 심플해요. 이게 딱 원인이 돼서 하이퍼글라이세미아가 되는 뭐 이런 건데 이제 타입 2 DM의 경우에는 조금 복잡해지죠. 그래서 그 과정을 이 타입 2 DM의 이 좀 복잡한 과정을 좀 도식적으로 좀 단순화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단순할지 모르겠네요. 이게 일종의 악순환이에요. 그게 중요해. 딱 어느 그 하나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단계 뭐, 그 다음 단계 뭐, 그 다음 단계 뭐 이게 아니고 어느 한 요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비셔스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뭐 어디서부터 출발해도 다 이제 비셔스 사이클이 돌 수 있는데 뭐 제네틱한 원인 또는 어콰이어드 예를 들어서 오비시티 같은 거 이게 제일 흔한 그러니까 오비시티와 에이지 이게 이제 타입 2 DM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리스크 팩터들이잖아요. 요것들 요거 이런 거 요 세 개 정도면 타입 2 DM의 가장 큰 리스크 팩터죠.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 결과적으로 인슐린의 리지스턴스가 생기는데 인슐린이 있는데 잘 반응을 하지 않는 조직 중에 어딘가가 반응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티슈 리스폰스, 인슐린에 대한 티슈 리스폰스가 떨어지면 예를 들면 아디포스 티슈나 머슬에서 이런 인슐린 리스폰스가 떨어지면 글루코스 업테이크가 떨어지겠죠. 리버에서 만약에 인슐린에 대한 리스폰스가 떨어진다면 글루코스를 업테이크해서 글라이코젠이나 리피드로 만드는 대신에 거꾸로 공복시라고 착각하고 인슐린 리스폰스가 잘 안 일어난다면 공복시라고 착각하고 글루코네오제네시스를 오히려 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그런 그 글루코스의 인풋 아웃풋을 결정하는 메이저 오간들 머슬, 아디포스 티슈, 리버 같은 데서 여기서는 업테이크는 줄어들고 프로덕션은 증가하고
그래서 하이퍼글라이세미아 되겠죠? 그럼 하이퍼글라이세미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최소한 두 가지의 이펙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건 인슐린 레벨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인슐린은 원래 정상적으로는 글루코스 레벨이 높아지면 분비가 증가하는 양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인슐린 분비가 촉진될 거예요. 베타셀에서. 적어도 글루코스가 낮을 때에 비해서는. 근데 인슐린이 원래는 밥 먹고 나면 높아졌다가 공복 시에 떨어졌다가 이런 사이클링이 계속돼야 되는데 글루코스가 계속 높으니까 정상에 비해서 하이퍼 인슐린레미아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듯이 어떤 센서리 메커니즘이 지속적인 자극을 받아서 디센시티제이션이 일어나게 돼서 인슐린 시그널링이 떨어지고 그게 결과적으로 인슐린 리지턴스를 또 유발하니까 똑같은 현상을 악순환시킬 수 있죠. 악순환의 고리가 여기 하나 있고요. 또 이 하이퍼글라이세미아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하다시피 글루코스 자체가 톡식한 물질인데 농도가 높은 상태로 오래 유지되면 그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프로테인의 글라이코실레이션 같은 거를 일으켜서 문제를 일으키죠. 그런 경우에 이게 특히 인슐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세포 중에 하나가 판크레아틱 베타셀이다 보니까 베타셀이 글루코스 톡시시티 때문에 그 메커니즘의 디테일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죽지는 않지만 인슐린 분비를 잘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미안합니다. 이거 자꾸 나오네. 생길 수 있고 나중에 가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막 죽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베타셀 펑션에 문제가 생기면서 인슐린 분비가 정상적으로 나와야 할 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인슐린 분비가 글루코스에 적절하게 반응할 만큼 나오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또 인슐린에 의해서 글루코스 업테이크 일어나야 되는데 들립니다. 헤파틱 글루코스 프로덕션은 증가합니다. 또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도는 거죠. 타입 1 DM 같으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제네틱한 원인에 의해서 인슐린 디피션시가 생기고 그거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 사이클도 돌고 이 사이클도 돌겠죠. 타입 2 DM 같으면 주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하는 포인트가 다른 거죠. 네. 그렇다면 타입 2 DM에서 과연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스타팅 포인트가 과연 어디일 것인가? 주로 오비시티와 IG 같은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오비시티에 의해서 인슐린 리지스턴스가 나타나게 되는 이 메커니즘 도대체 뭘까? 네. 그래서 하이퍼글라이세미아까지 가는 요 과정, 요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이게 리버가 1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지 아디포스 티슈나 머슬이 1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지 하여튼 순서상으로 봤을 때 이게 비셔스 사이클이라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먼저 나타나게 되는 원인 인자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아직은 명확하지는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바는 스켈레탈 머슬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의외로. 예. 뚱뚱한 게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단적인 표현인데 지방이 많은 게 문제라기보다는 근육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게 1차적으로 문제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컨트롤 그룹과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오비시티와 DM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아직 DM이 아닌 오비시티 상태일 때 이미 머슬의 글루코스 메타볼리즘에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나타나는 소견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글루코스 컨섬션 레이트로 봤을 때 특히 넌 옥시다티브 글루코스 컨섬션이 컨트롤에 비해서 오비시티 때 되게 높아요. 뭘까요? 넌 옥시다티브 글루코스 컨섬션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옥시다티브라는 거는 이거를 옥시데이션, 글루코스를 옥시데이션 시킨다는 거니까 글라이콜라이시스 해서 파이루베이트 되고 마이토콘드리아 업테이크 돼서 아세틸코이 된 다음에 TCA 사이클에 들어가서 삥 돌아서 CO2 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글루코스가 완전히 옥시데이션 돼서 CO2가 되는 과정인 거죠. 이게 그 과정에서 ATP가 만들어지는 거고, non 옥시다티블리 글루코스를 업테이크해서 근육이 뭘 해요? 그럼 이거 안 하고 뭐 딴 거 뭘 해? 글라이코젠으로 저장한다고요. 이 근육의 글라이코젠 양이라는 게 밥 먹고 나면 높아졌다가 공복 시에는 좀 떨어졌다가 계속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밥 먹고 나면 이만큼은 업테이크해서 글라이코젠을 저장해야 되는데 그게 오비시티 상태에서는 한 반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비시티 상태라고 해서 근육이 글라이코젠이 필요 없냐? 그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근육은 레스팅 상태에서는 패티 애시드를 쓰긴 하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비거러스 엑서사이즈를 할 때는 그거는 패티 애시드를 못해요. 예. 그때는 글루코스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비시티 상태인 이건 아니건 간에 근육에 글라이코젠은 필요해요. 글라이코젠으로 이만큼 저축해 놔야 돼. 근데 못해요. 글루코스를 업테이크하고 그거를 일단 헥소키네이즈에 의해서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로 만든 다음에 글루코스 1포스페이트로 전환시켜서 글라이코젠 폴리머 형태로 막 저장하는 이 과정이 어딘가 잘 안 돼. 네. 물론 옥시다티브 메타볼리즘 과정도 잘 안 되지만 그보다 훨씬 큰 폭으로 이런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거가 미치는 결과는 뭐죠? 밥 먹었을 때 만약에 똑같은 양을 먹었다면 컨트롤에 비해서 오비시티인 사람이 근육, 우리 몸의 제일 큰 오간이죠. 네, 다 합치면 3, 40kg 막 되는 이 정도의 오간이 그 글루코스 먹은 블러드에 지금 막 유입된 이 글루코스의 상당한 양을 이렇게 업테이크 해줘야 되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당연히 하이퍼글라이세미아죠. 그러니까 글루코스 레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기준치를 넘으면 임페어드 글루코스 톨러런스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가면 DM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스켈레탈 머슬에서 이런 인슐린에 반응하여 글루코스를 업테이크하고 이걸 글라이코젠으로 전환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왜 잘 안 될 것인가? 아직은 정확히 몰레큘러 메커니즘을 사실은 잘 몰라요. 이게 엄청난 연구가 됐지만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인슐린 리셉터가 없는 이런 건 아니에요. 인슐린 리셉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인슐린이 가서 바인딩을 해. 거기까지는 맞는데 그 포스트 리셉터 시그널링에 뭔가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 어느 포인트인지 잘 몰라. 그리고 보통은 멀티플한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동반되는 이 요인 중에 하나는 세포 내에 패티아실 코에이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패티애시드가 높은 것이 이거에 기여한다는 거죠. 이거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마이토콘드리알 펑션에 뭔가 디펙트가 있는 부분도 나타나고. 이거 그것도 얘기한 적 있겠지 아마 지난 시간에. 패티애시드는 세포 내로 업테이크 되고 난 다음에 패티애시드가 사이토졸에 있고 그게 마이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베타 옥시데이션이 되는 게 아니죠. 예, 패티애시드는 트랜스포터를 타고 세포 내로 업테이크 되면 패티아실 코에이의 폼으로 액티베이션 되죠. 그리고 이게 패티아실 코에이의 폼으로 있다가 그러니까 액티베이션이라기보다는 트래핑 되는 거죠. 트래핑. 글루코스가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로 변하는 것도 사실은 액티베이션인 동시에 트래핑이거든요. 너무 많이 나가나? 예, 그래서 패티아실 코에이의 형태로 세포 내에 액티베이션 돼서 이것이 코에이 대신에 카르니틴으로 갈아탄 상태에서 마이토콘드리아로 들어가고 패티아실 코에이가 패티아실 카르니틴이 되잖아요.
카르니틴 셔틀이라고 하죠. 그래서 패티아실 코에이가 패티아실 카르니틴으로 변해서 마이토콘드리아로 들어간 다음에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다시 카르니틴 띄어내고 패티아실 코에이로 변하고 그 다음에 베타 옥시데이션이 시작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이오케미스트리를 한 번쯤은 공부해봐서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죄송해요. 그런 베이직한 것까지 여기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만약에 제가 이런 건 알고 계시죠? 하고 넘어가는 게 있는데 제가 모른다 그러면 반드시 그러니까 이건 알아야 할 걸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는 반드시 찾아서 공부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아는 거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계속하겠습니다. 휴식 끝.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글루코스의 시스테믹한 메타보리즘과 관련된 그런 오간들들, 그러니까 리버나 인테스틴, 머슬, 아디포스 티슈, 그 다음에 파크레아스 이런 것들 중에 예를 들면 머슬에서 생기는 이런 디펙트가 출발점이 돼서 결과적으로 하이퍼글라이세미아가 일어나고 그게 또 다른 오간들에까지 2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비셔스 사이클이 지속되고 이런 일에 의해서 하여튼 DNA로 점차적으로 프로그레션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이고요. 그 머슬에 관한 좀 디테일을 한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그 머슬에서 글루코스 업테이크가 그러니까 특히 논 옥시다티브 글루코스 업테이크에 장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롱체인 패티 애시드나 그 다음에 마이토콘드리얼 펑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실제로 보여주는 데이터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머슬에서 봤을 때 아까 봤다시피 이제 글루코스 업테이크가 이렇게 컨트롤 서브젝트에 비해서 인슐린 리지스턴트한 서브젝트에서 떨어져 있고 머슬에 주로 마이토콘드리얼 펑션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ATP 신테시스 레이트 다소 떨어져 있고요. 통계적으로 유의하죠. 이 과정에서 하여튼 아까 세포 내에 패티아실 코에이의 레벨의 변화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를 반영하는 또 한 가지 이 파라미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인트라마이오셀룰라 TG 컨텐트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세포 내에 리피드 메타볼라이트들이 증가하면서 리피드가 또 일부로는 다시 TG로 머슬 세포 내에서 컨버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블링으로 가는 건데 어쨌든 마블링으로 가는 건데 이 음식에 비교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고기는 맛있었을지 몰라도 메타볼리즘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신호라는 거죠. 이게 근육에 하여튼 마블링이 생기는 것이 지방이 쌓이는 것이 그게 아마도 이런 과정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들을 그러니까 머슬에서 일어나는 이런 그 DM 초기 오비시티 상황에서 일어나는 체인지들을 도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패티 애시드에서 유래해서 세포 내에 생겨나는 롱체인 패티아실 코에이가 한편으로는 TG로 막 컨버전돼서 세포 내에 이게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게 높아져서 이게 TG로 막 축적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마이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서브스트레이트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것이 뭔가 이피션트하게 잘 되지 않으니까 일로 잘 안 들어가니까 쌓이고 그래서 이걸로 축적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세포 내에 이거 롱체인 패티 아실 코에이 레벨이 높아진 상태로 유지되는데 이거는 정상치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케미컬 이펙트를 나타낼 수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디터전트 이펙트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것이 중간에 어떤 디테일은 아직 우리가 규명하지 못했지만 이것이 인슐린 시그널링
리셉터, 아까 얘기했던 포스트 리셉터 인슐린 시그널링에 영향을 미쳐서 인슐린 시그널링이 더 안 되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글루코스 메타볼리즘에 비해서 패티애시드 메타볼리즘에 의존하는 정도가 더 커지게 되니까 이 사이클은 계속 이 현상은 계속 어떻게 보면 세포 내에서 비셔스 사이클로 계속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짐작됩니다. 이거는 근육세포 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이런 2차적인 리피드 메타볼리즘의 변화는 전신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몸에서는 어쨌든 풍요 속의 빈곤으로 글루코스가 높은 상태고 톡식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글루코스 유틸리제이션은 잘 안 되니까 역설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 아디포사이트에서 원래는 글루코스가 많으니까 이걸 업테이크해서 리피드로 저장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슐린에 대해서 리지스턴스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이게 저장을 잘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글루코스를 업테이크해서 저장을 잘 못하고 그거는 똑같은 얘기로 반대로 리폴라이시스에 의해서 패티애시드를 모빌라이즈하는 게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디포사이트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리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이퍼 인슐리네미아, 그래서 리포제네시스가 리버에서도 또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리버에는 글루코스를 리피드로 바꿔서 VMD에 실어서 내보내고 얘가 업테이크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얘가 그걸 업테이크하거나 스스로 글루코스로부터 만들거나 하는 메커니즘이 잘 여기서 안 일어나니까 여기서는 이게 리피드는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세포 내에 그냥 막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에 패티애시드가 쌓이는 거랑 아까 얘기했듯이 마블링이 일어나는 것 비슷하게 이거는 그거 뭐니 프랑스 요리 중에 푸아그라 푸아그라가 그런 거죠. 억지로 이런 현상을 만들어가지고 간에 마블링이 생기게 만들어서 먹는 거죠. 먹는 얘기 너무 끔찍한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리버에도 정상적으로는 생기지 않아야 할 패티 리버의 텐던시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막 쌓여야 할 곳에는 안 쌓이고 근육이나 리버처럼 엉뚱한 데 가서 리피드가 막 쌓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쌓이고 여기도 쌓이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것들이 특히 근육에서 인슐린의 리스판시빌리티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니까 더 악순환이 되는 과정을 일으킬 수 있죠.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당뇨병은 글루코스가 높아서 생기는 병이다 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지만 실은 그 원인에 있어서나 실제로 당뇨병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혈액에서의 상태, 혈액에서의 여러 가지 이런 메타볼라이트들의 상태를 보거나 할 때에 실은 글루코스 농도가 높은 것 자체도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그에 못지않게 패티 애시드가 이 혈중에서 높아진 것도 이 당뇨병의 가장 이센셜한 특징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질병이 실제로 프로그레션이 되는 과정에서 보면 원인 인자로 작용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적어도 인슐린 리지스턴스가 생기는 데 있어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코절 팩터와 아직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그런 메커니즘들, 그런 오간들에서 그런 메커니즘들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그 혈중 글루코스나 인슐린 레벨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를 당뇨병이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직 당뇨병이 진단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냥 오비시티 상태에서만 봐도 당뇨병과 관련된 메타볼릭 오토레이션이 막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티피컬한 환자들의 경우를 생각했을 때 다이아베티스가 진단되는, 그래서 이 진단된다는 건 무슨 의미냐 하면 다이아베티스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게 막
오줌이 갑자기 많이 나와요. 라든지 이상하게 온몸이 피곤한데 뭘 많이 먹는데 뭐 배고픈 것 같고 계속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온몸에 피로감이 느껴지고 못 먹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이런 티피컬한 당뇨병의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증상의 발현 시점이다라고 보면 돼요. 이게. 근데 보시다시피 혈중 글루코스 레벨 이게 공복 시와 이제 식후로 봤을 때 이게 얘기했듯이 이제 수치로 보면 공복 시에 한 100 정상이 날 때는 이때는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인 상태 아직은 10년 전쯤에는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공복 시에는 한 100. 밥 먹고 나면 한 아까 얼마였지? 이 2시간 글루코스 레벨에 140부터였나요? 140부터. 하여튼 뭐 한 140. 2시간 글루코스, 포스트프란디알 글루코스. 뭐 이 정도 되는 상태, 정상 상태가 유지되다가 뭐 무슨 이유에선가 비시어스 사이클이 돌기 시작하면서 혈중 글루코스 레벨이 조금씩 올라가고 인슐린에 대한 리지스턴스가 생기고 인슐린 리지스턴스 때문에 또 결과적으로 또 조금씩 올라가고 이런 비시어스 사이클이 또 돌기 시작하면서 실은 글루코스의 체인지가 나타나기 전에 인슐린 레벨의 체인지가 먼저 나타납니다. 아직 진단되기 훨씬 전에. 그래서 인슐린 레벨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얘기했듯이 초기에는 지금 글루코스가 높은데 빨리 뭐 처리가 안 되고 뭐 근육에서 어떻게 해서 글라이코젠 만들고 해서 빨리 낮춰야 되는데 빨리 안 되고 이런 바람에 베타셀 입장에서는 인슐린을 더 많이 내게 된단 말이에요. 하이퍼 인슐리네미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슐린 레벨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진단될 당시에 보면은 대개의 경우에 혈중 글루코스 레벨은 뭐 이제 막 스레시홀드를 넘은 그러니까 진단 기준 크라이테리아를 넘은 정도인데 공복시 혈당으로 봤을 때 이제 125였죠. 125. 그리고 2시간 글루코스로 봤을 때 140. 이거를 아니죠. 200. 이걸로 봤을 때 이게 140인가? 내가 지금 강의하면서 헷갈리고 있네. 142. 예, 공복시로 봤을 때 125 이상, 식후에 200 이상. 예, 제가 이게 자꾸 헷갈려요. 125, 100, 200, 125, 200.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 125쯤 됐고 여기 원래 한 100 이하였던 게 125쯤 됐고 이거는 140 이하였던 거가 200쯤 된 상황이 된 거죠. 진단 시에. 그래서 혈중 글루코스 레벨도 높아져 있지만 인슐린 레벨도 이미 굉장히 많이 높아진 상태인 거죠. 그리고 아주 초기에 지금 전혀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한 10년쯤 후에 증상이 나타날 그 정도 되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이 상태에서는 물론 병원에 가서 검사할 일은 없지만 만약에 검사를 해본다면 혈중 글루코스 레벨의 체인지는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슐린 레벨의 체인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 동안 인슐린의 리지스턴스가 이렇게 디벨롭한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베타셀의 펑션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비시어스 사이클 과정에서 또 하나의 비시어스 사이클로 베타셀의 펑션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글루코스를 줘도 인슐린을 분비를 잘 못한다 이 얘기예요. 베타셀 펑션이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면 이제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는 상황이 될 건데 이게 인슐린 리스폰스를 이렇게 도식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음식을 먹고 나서 원래는 인슐린 레벨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대개의 경우 이제 당뇨 진단받고 초기인 경우에는 이게 레스팅 상태 이 인슐린 레벨은 높단 말이에요 오히려. 근데 밥 먹고 나서 올라가는 게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이미 베타셀 펑션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레스팅 상태에서는 오히려 높지만 실제로 필요할 때 이만큼 분비되어야 될 게 실제로 밥 먹고 난 후에는 잘 안 된다. 이거는 더 드라마틱하게 IV로 인트라베너스 글루코스를 줘보면 이렇게 아주 그냥 급격한 얼리 페이즈 인슐린 리스폰스가 정상적으로는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게 거의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인슐린 레벨, 특히 레스팅 상태에서의 인슐린 레벨만 보면 정상보다 오히려 약간 높은데? 이렇게 생각되는데 실제로 인슐린이 분비돼야 될 상황에서 분비가 되는지를 보면 현저히 떨어져 있다는 걸 이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글루코스는, 그러니까 인슐린은 높아져야 되는데 안 높아지고, 당연히 혈중 글루코스는 이 인슐린에 의해서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겠죠.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베타셀의 펑션이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떨어지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최종적으로 가면 이리버서블리 베타셀이 망가지면서 더 이상은 인슐린을 주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처음에 아직 베타셀의 펑션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이거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이건 뭐 대규모의 스터디를 과거에 했던 것들을 보면 원래는 이제 그 당뇨 진단 이후에 이렇게 그냥 원래 그냥 전혀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런 추세로 프로그레션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몇 가지 방법의 인터벤션을 해보고, 그러니까 다이어트 테라피, 메트포르민이나 설포니주리아 같은 이제 그 경구용 혈당 강화제 이런 것들을 써봤을 때 이게 혈당 강화제라는 게 악순환을 끊어주는 거죠. 다이어트 효과는 사실 솔직히 미미하고요. 경구 혈당 강화제를 쓰면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일단 높아진 혈당치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고 났을 때 인슐린이 충분히 안 올라가는 거를 이걸 어쨌든 푸시를 해가지고 더 촉진해서 인슐린 레벨을 더 높이고, 그러니까 혈당치는 떨어져요. 물론 인슐린 리지스턴스가 있지만 어쨌든 인슐린 양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인슐린의 작용은 커질 테니까 하이포글라이세미아는 어쨌든 일단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그러면 이 글루코스 톡시시티에 의해서 베타셀 펑션이 점점 망가지는 이 현상이 좀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개선이 될 수 있어요. 뭐 두 가지 약물 치료에서 다 어느 정도의 개선 효과는 나타나요. 베타셀 펑션을 봤을 때. 근데 그 시간이 1, 2년 지나고 나면 그 뒤에는 똑같이, 그러니까 좀 딜레이 됐을 뿐이지 이 슬로프를 따라서 또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뇨 환자들이 처음에는 경구용 혈당 강화제를 쓰다가 최종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어쩔 수 없이 인슐린 주사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나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구용 혈당 강화제를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유지하는 거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인슐린을 쓰는 타이밍을 늦추려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가능한 한 어느 포인트에 인슐린을 쓰기 시작해야 된다고 본다면 그때까지 가는 과정을 어떻게든 늦추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근본적으로 뭐 이거를 완전히 노말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딜레이 시킬 수는 있어도 언젠가는 결국은 인슐린에 의존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타입 2 DM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게 이리버시블리 가는 데 있어서는 이 베타셀의 디스펑션이 진행되는 거가 중요한 파라미터인 겁니다. 그래서 이 타입 2 DM에서 베타셀의 펑션이 점점 디케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인슐린, 아까도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인슐린의 원래 정상적으로 약간씩 오실러토리한 릴리즈가 보여야 되는데 이게 오실러토리한 패턴이 점점 없어지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셀 자체가 갖고 있는 이게 그래듈에 들어있잖아요, 인슐린이. 그 인슐린 컨텐트가 줄어들고 그에 비해서 프로인슐린 레벨은 오히려 높아지고 프로인슐린에서 인슐린이 잘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루코스의 리스폰스에서 인슐린 그래듈이 쫙 릴리즈가 되는데 그거 잘 안 일어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실제로 셀이 로스가 생겨요. 그런가 하면 이 판크레아틱 베타셀이 판크레아틱 아일렛에 있는 베타셀이 인슐린을 분비해서 글루코스 레벨을 낮추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판크레아스 아일렛에는 반대 작용을 갖는 세포들이 있죠.
알파셀이죠, 알파셀. 그래서 거꾸로 글루코스 레벨이 낮출 때 이거를 높이는 쪽으로 작용하는 호르몬을 내죠. 그게 뭐죠? 글루카곤입니다. 글루카곤. 인슐린의 반대 호르몬. 심파테틱, 파라심파테틱 반대인 것처럼 인슐린 글루카곤은 반대의 작용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 반대 작용을 하는 것들이 판크레아틱 아일렛에 같이 이웃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원래 정상적으로는 밥을 먹고 나면 글루코스 레벨이 이렇게 높아졌다가 떨어지면 높아졌다가 점점 노멀라이즈 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인슐린 레벨이 푹 올라갔다가 서서히 이게 떨어지면서 인슐린 레벨도 같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글루카곤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밥 먹고 나서 혈중 글루코스가 높을 때는 글루카곤은 떨어져야 돼요. 당뇨 환자를 보면 이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글루코스 톨러런스가 없는 상태인 거죠. 이때 보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초기에는 인슐린 부피가 오히려 인슐린 레벨은 높지만 실은 음식에 의해서 촉진되는 인슐린 리리즈가 떨어져 있고 이게 그래서 크로스가 일어나는 거죠. 이 글루카곤에 있어서도 반대의 조정이 나타나요. 이게 원래는 떨어져야 될 게 안 떨어지거나 오히려 약간 높아지는 이런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알파셀의 기능은 그러니까 오히려라기보다는 알파셀의 기능도 이 DM 하이퍼글라이세미아를 촉진하는 쪽으로 같이 기여하고 있다는 뜻이죠. 오히려 높아요.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높아요. 글루카곤이. 패스팅 상태에서도 글루카곤이 오히려 패스팅 상태에서도 타입 2 DM에서 오히려 높고 음식을 먹은 다음에 떨어져야 될 게 오히려 올라가는 이런 패턴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은 낮고 글루카곤은 높다. 실제로 판크레아틱 아일렛을 스테이닝을 해보면 이렇게 인슐린 프로듀싱 베타셀하고 글루카곤 프로듀싱 알파셀을 이렇게 디퍼런셜 스테이닝을 해보면 나중에 이제 아주 진전된 DM 상태의 동물에서는 보시다시피 베타셀들은 위축돼 있고 셀 로스가 일어난 거죠. 상대적으로 알파셀들이 오히려 많아진 이런 조건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글루카곤이 하는 주된 작용이 글루코스가 혈중 레벨이 낮을 때 헤파틱 글루코네오제네시스 증가시키는 건데 이게 글루카곤이 하여튼 레스팅 상태에서나 음식 먹은 상태에서나 다 높게 유지되다 보니까 원래는 글루코스 프로덕션은 음식 먹은 다음에는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안 떨어지죠. DM 환자에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헤파틱 글루코스 프로덕션이 음식 먹은 후에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는 만큼 안 그래도 지금 혈중 글루코스가 높은데 리버가 글루코스를 또 아미노산으로부터 주로 아미노산으로부터 또 만들고 있는 거예요. 높은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정상에서 이렇게 떨어진다면 원래 이것만 생각하면 지금 글루코스가 잘 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리버에서는 이나마도 안 만들어야 그나마 혈중 글루코스 레벨이 유지가 될 텐데 정상보다 더 만드는 거예요. 이런 글루카곤 같은 호르몬의 이펙트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글루카곤 레벨로 인해서 패티 에시드 옥시데이션 증가하고 글루코네오제네시스도 증가하고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게 이런 글루코네오제네시스와 관련된 엔자임들 아까 얼핏 얘기했죠? 이거는 파이루베이트 카복실레이즈 그러니까 알라닌 또는 파이루베이트로부터 옥살라세테이트를 만드는 엔자임이죠. 파이루베이트 카복실레이즈 마이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포스파이놀 파이루베이트 카복시카이네이즈 이게 이제 글루코네오제네시스의 첫 번째 커미티드 스텝이고 레이트 리미팅 엔자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맨 마지막 스텝 글루코스 6포스파테이즈 글루코스 6포스파테이즈에서 포스페이트 띄어내고 글루코스 만드는 그러면 이제 이 글루코스는 리버에 글루코스 트랜스포터를 타고 거꾸로 이제 셀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런 엔자임들이 업레귤레이션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아까 얘기했던 그렇다면 우리가 뭐 아주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으나 어쨌든 이 글루코스 레벨을 낮추기 위해서 경구적으로 사용하는 약물들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는데 그런 약물들은 과연 이런 패소피지올로지에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가 하는 것을 대표적인 약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위치가 좀 잘못됐네요. 아까는 이게 여기 있었는데 내가 그림의 위치가 바뀌었네요. 판크레아스와 리버, 그 다음에 인테스틴에서의 흡수, 그 다음에 머슬과 아디포사이트에서의 업테이크,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블러드 글루코스와 관련된 인풋, 아웃풋의 루트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중에 어딘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약물들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바이구아나이드. 특정한 약물 하나를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이구아나이드 계열, 티아졸리딘 다이온 계열, 설포닐 유리아 계열, 메글리티나이드 계열, 그 다음에 인슐린 자체. 최종적으로는 이걸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인테스틴에서의 흡수를 억제하는 알파 글루코시데이즈 인히비터. 이건 인테스틴에서 카보하이드레이트의 흡수, 글루코스의 흡수를 억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인슐린. 인슐린은 그냥 인슐린 자체를 주사를 해서 판크레아스에서 제대로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 못한 디스펑션 때문에 인슐린을 대신 해주는 거고요. 리플레이스먼트를 해주는 거고. 이거는 애초에 이제 푸드로부터 업테이크 되는 거를 애초에 이제 초동 단계에서 흡수가 안 되게 막아버리는 거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경구용 혈당 강화제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지금 바이구아나이드, 티아졸리딘 다이온, 설포닐 유리아, 메글리티나이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메커니즘만 설명드리자면 가장 대표적이고 오래전부터 썼던 것들이 이런 설포닐 유리아 계통의 약물인데요. 이게 판크레아틱 베타셀에서 인슐린을 좀 더 분비하도록 쥐어짜는 그런 드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신 얘기겠지만 베타셀에서 실제로 인슐린 분비가 일어나게 되는 세포 내 메커니즘이 뭐냐 하면 글루코스가 높아지면 글루코스 트랜스포터를 타고 베타셀 안으로 글루코스가 들어오고 그것이 글루코스만 작용하는 건 아니지만 뭐 글루코스 아미노산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된 작용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K-ATP 채널을 억제한다. 요거죠. 가장 키포인트가. 이게 K-ATP 채널, ATP 게이티드 포타슘 채널. 이게 뭐냐면 ATP 레벨이 높아지면 다친다 이런 뜻입니다. 네.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인데 세포라는 게 정상적으로 이 멤브레인 포텐셜이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이 포타슘의 무브먼트죠. 세포 바깥에 이 소듐이 많고 세포 안에는 포타슘이 많고 이런 상황에서 소듐 채널 같은 게 열리거나 뭐 코트랜스포트 같은 걸 통해서 소듐이 들어오면 멤브레인 포텐셜이 디폴라라이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포타슘이 나감으로 인해서 포지티브 차지를 밖으로 내보내는 이런 채널을 통해서 나감으로 인해서 멤브레인의 디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포타슘 채널을 통해서 포타슘이 밖으로 나가는 거는 멤브레인 포텐셜을 디폴라리제이션을 억제하거나 리폴라리제이션을 일으키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이 포타슘제를 턱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디폴라리제이션이 촉진되거나 리폴라리제이션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어렵죠? 이거 일렉트로피지올로지라고 하는 영역인데 어디서 들어보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 세포에 소듐이 들어가고 뭐 포타슘이 나오고 포타슘이 그 농도 경사와 전기 경사가 어쩌고 저쩌고 뭐 논스티케이션이 어떻게 저쩌고 이거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언젠가 기회가 있겠죠. 우리가 이걸 알게 돼.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이것만 기억합시다. 포타슘 채널이 ATP 레벨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막히면, 그러니까 막힌다는 게 이제 포타슘의 이플럭스가 억제된다는 뜻입니다. 포타슘이 잘 안 나가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멤브레인 포텐셜은 디폴라라이즈 되는 쪽으로 간다. 그리고 디폴라라이즈 되면 그러다가 어느 스레시홀드를 넘으면 칼슘 채널이 열리죠. 그래서 볼티지 게이티드 칼슘 채널, 그러니까 디폴라리제이션에 의해서 열리는 칼슘 채널이라는 뜻입니다. 멤브레인 포텐셜이 디폴라라이즈 되면 그로 인해서 열린다. ATP에 의해서 이거가 닫히고 그로 인해서 이거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칼슘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걸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인슐린 시크리션이 촉진된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설포닐 유리알 계통의 약물, 예를 들면 글리벤클라마이드 같은 약물은 이 포타슘 채널의 인히비터입니다. 이게 ATP가 높지 않더라도 이거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이에요. 그리고 ATP가 높다면 더 많이 억제하는, ATP에 의해서 억제된 거를 더 억제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디폴라리제이션도 더 강화하고 인슐린의 시크리션이 촉진되는 거죠. 그런 메커니즘으로 작용합니다. 이게 가장 오래전부터 쓰여온 오랄 하이포글라이세믹, 그러니까 오랄 경구형 혈당 강화제입니다. 지금도 물론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구아나이드 계열의 약물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거 메트폴민이라고 하는 약물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간에도 작용하고 머슬에도 작용해서 간에서는 글루코스의 프로덕션을 낮추고 머슬에서는 글루코스의 업테이크는 촉진한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뭐 그래서 아주 다양한 스텝의 억제작용 또는 증강작용을 일으킨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이렇게 막 이 화살표가 많다는 것은 사실은 명확히 어떤 메커니즘이 중요한 건지 잘 모른다는 뜻이기도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이거가 효과를 나타내는 주된 메커니즘은 헤파틱 글루코네오제네시스, 헤파틱 글루코스 프로덕션을 억제하는 거고, 그때 이 타겟이 되는 실제 몰레큘라 타겟은 ALP 카이네이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ALP 카이네이즈라는 게 그 글루카곤이 공복 호르몬이라면 이게 이제 세포 내에 있는 공복 엔자임 같은 거죠. 공복 상태일 때 액티베이션 돼서 글루카곤에 의해서 실제로 액티베이션 됩니다. 글루카곤에 의해서 아니 글루카곤에 의해서 억제되는 거죠. 반대로 공복 상태에서 이 효소가 액티베이션이 돼서 글루코스 업테이크 증가시키고, 공복 상태니까 리버에서는 글루코스 프로덕션 증가시키고, 뭐 이런 엔자임이에요. 그러니까 AMP에 의해서, 그러니까 ATP가 지금 막 쓰여서 AMP가 되는데 빨리 ATP로 안 돌아가, 이런 상황에서 액티베이션 되는 프로테인 카이네이즈잖아요. 그래서 리버의 AMPK 액티베이션에 의해서 글루코스 프로덕션이 억제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펙트일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된 타겟 오간은 리버, 부수적으로 스켈레톤 했어요. 메커니즘은 글루코네오제네시스의 억제. 그 다음에 티아졸리딘 나이온 계열의 약물, 이 로제글리타존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무슨 글리타존 뭐 이런 것들. 이게 PPAR 감마의 리건드입니다. 이게 PPAR 감마라고 하는 것이 인트라셀룰라 리셉터이면서 트랜스크립션 팩터로 작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원래는 퍼록시조말 프롤리퍼레이터 액티베이티드 리셉터 뭐 이런 거의 약자고요. 근데 이게 뭐 이름은 그렇지만 실제로 퍼록시점하고 관련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세포 내 리셉터의 가장 중요한 작용은
리피드 메타볼리즘과 관련된 작용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면 패티 애시드 같은 거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될 수 있는데 이런 거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아디포사이트에서 패티 애시드의 업테이크는 증가하고 리폴라이시스는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패티 애시드가 많으니까 이걸 더 많이 저장 세포 내에서요. 그러니까 저장하자 뭐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리스폰스 해가지고 패티 애시드를 TG로 전환시키는 이런 과정에 관여하는 그런 세포의 리셉터이면서 트랜스크립션 팩터인 거죠. 요거의 액티베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리간드예요. 이 약물들이. 그래서 이 약물들이 PPAR 감마에 바인딩한 이 컴플렉스가 이제 세포 내에 진 익스프레션의 변화를 유발해서 뭐 이런 다양한 진들의 변화를 유발해서 결과적으로는 아디포사이트의 피노타입의 변화를 유발하는데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하면 인슐린에 대한 센시티비티가 증가하고 그래서 그 인슐린 센시티브한 아디포사이트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체인지가 뭐냐면 비세랄 아디포스 티슈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것도 미리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인데 혹시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크게 아디포스 티슈의 기능을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네. 아디포스 티슈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서브큐테니어스 아디포스 티슈 SAT라고 흔히 약자로 쓰는 것과 비세랄 아디포스 티슈 VAT라고 약자로 쓰는 것. 지난번에 테이블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둘 다 아디포스 티슈인데 이게 분포하는 위치도 다르고 기능적으로도 다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비세랄 아디포스 티슈가 증가하는 것이 각종 DM이나 아테로마의 발현에 코릴레이션이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내장지방 하는 거죠 우리가. 비세랄 아디포스 티슈가 얼마나 내장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장지방이라는 것이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쁜 아웃컴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인데 PPAR 감마에 의해서 아디포스 티슈에서 앞서 얘기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익스프레션의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나타나는 체인지가 바로 비세랄 아디포스 티슈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서브큐테니어스 아디포스 티슈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팻의 리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팻은 줄어들고 좋은 팻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팻이라 그러면 무조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피하 지방은 적어도 비세랄 아디포스 티슈 내장 지방에 비하면 얘가 기능을 잘 하는 게 중요해요. 얘가 너무 커져서 체중이 오비시티가 된 거는 물론 나쁜 건데 글루코스를 빨리 업테이크하고 간으로부터 온 패티 애시드를 빨리 업테이크해서 이걸 TG로 저장을 잘 하면 혈당치를 낮추는 데 있어서는 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게 기여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가 기능을 잘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하이퍼글라이세미아도 일어나고 하이퍼리피데미아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내장에 머슬 리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세랄 티슈 이런데 이런 페이시 디파지션이 2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얘가 기능을 잘 하다 보면 이게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디포스 티슈는 특히 질병과 관련해서는 서브큐테니어스 아디포스 티슈와 비세랄 아디포스 티슈는 때로는 정반대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장 지방을 줄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네. 물론 피하 지방도 많으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기능적으로 분명히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